저는 30대의 남성으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슬슬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심서방, 아직 퇴근 전이지? 네, 장모님. 아직 안 그래도 이제 슬슬 퇴근하려던 참이에요. 다행이구만. 저기 회사 끝나면 자네 회사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좀 오게나. 무슨 일이신데요? 심서방, 오늘 미진이 몰래 나랑 갈 데가 있네. 미진이 몰래요? 그래.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일 끝나자마자 이리로 좀 와. 다급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며 전화를 끝낸 장모님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을 하며 저는 장모님이 말한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처가살이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계모에게 눈칫밥을 먹고 자란 저에게 친아들처럼 따뜻한 밥을 몇 끼 지어주시는 분이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장모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어디세요? 오늘 동창회 모임 있다고 했잖니. 심서방도 회식으로 늦는다던데. 오늘은 혼자 저녁 먹어야겠네요. 그래. 엄마 운전 중이니 이만 끊자. 장모님이 아내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저를 데리고 가는 장소가 몹시 궁금하더군요. 장모님, 대체 어딜 가시는 거예요? 심서방, 이제 목적지가 곧이야.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네에게 설명을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서네. 네? 대체 어딜 가시는 건데 그러세요? 난감하다는 듯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미진이가 알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장모님?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미진이가 요즘 임신 초기로 종일 누워지는 아이가 아닌가. 병원에서 하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괜히 데려왔다 놀라서 사달이라도 생길까봐 놔두고 온 거야. 말끝을 흐리더니만 그런 대답을 하는 장모님의 말을 듣자니 의구심만 증폭되는 게 사실이었죠. 대체 어딜 가시길래 아내에게까지 비밀로 하면서 나만 데리고 가시는 거지? 뭐 이왕 도착이 멀지 않았으니 가보면 알 거라는 심정으로 따라갔더랍니다. 그런데요. 장모님이 운전하는 차에 타 도착한 그곳을 보고 저는 입을 틀어 막고야 말았어요. 대체 어디를 갔길래 그렇게나 놀랐냐고요? 장모님이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웬 한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점 간판이 일단 1차 충격을 줬습니다. 심정우 한복집, 제 이름이요. 다름 아니라 심정우거든요. 거기다 한복집 쇼윈도 안을 보고 저는 넋을 잃고 그 앞을 다가가고 말았어요. 아니, 저 홀레 한복은... 한복집 안에 쇼윈도에 걸린 홀레 한복은 저와 아내가 전통 홀레를 올릴 때 입었던 신랑 신부 한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꿈이라도 꾸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꿈도 아니고 분명한 현실임을 증명하는 물건이 또 하나 눈에 떡 들어오더라고요. 쇼윈도 옆에 저와 아내의 전통 홀레 사진이 커다랗게 액자까지 되어서 놓여 있는 겁니다. 장모님, 저랑 미진이 결혼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한복집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한복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장모님이었어요. 한복집 안에 들어가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복집 안에는 웬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정갈하게 쪽진 머리를 하고서 한복 바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얼굴을 들어 저를 보는데 그 아주머니 얼굴이 어려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던 저희 친엄마를 붕어빵처럼 닮으신 겁니다. 혹시 엄마?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정우가 아니니? 저를 보자마자 휠체어를 끌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는 엄마였습니다. 정우야, 내 아들 정우야. 내가 애먼 사람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징표가
제 눈앞에 여러 개 있었어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저의 어릴 적 모습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졸업사진과 성장 사진들이 한복집 벽면 곳곳에 걸려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영영 못 보고 세상을 뜨는 줄 알았는데 이게 꿈이니 생시니? 저를 와라 끌어안고 오열을 멈추지 못하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실감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엄마가 대체 어떻게 여기 계세요? 진짜 저희 엄마 맞아요? 심서방, 미리 설명 못해서 미안하네. 이분은 자네 친엄마가 맞아.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태 자네 부모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자네에게 이실직고를 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요? 물론 사돈내외께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지만 이왕 다 큰 성인인 자네가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대체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왜 여태 죽은 사람으로 지내셨어요? 네? 그런 질문을 하는 저도 울음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사진으로만 보면서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보고 싶던 서러운 유년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아빠는 여태 엄마 존재를 말씀 안 하신 건데요? 대체 왜요? 정우야, 너희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멀쩡히 살아계신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도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화만 내지는 못할 거야. 사부인, 지금 감정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도 설명을 거들어도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부인.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가보는 엄마의 한복집에서 장모님과 엄마로부터 저의 과거 집안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론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걸로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심서방, 자네 어머님께서는 자네를 낳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식물인간이 되셨다고 하더군. 뭐라고요? 엄마가 식물인간이요? 그래. 너 대체 언제까지 식물인간으로 뉘어있는 네 처 기다릴 작정이니? 그럼 이 사람을 내다 버리기라도 하란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지 않니? 젖먹이 어린애 두고 이리 깨어나지 못하는 며느리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싶어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어머니, 아무리 이 사람이 의식 없이 누워있다고 해도 그런 말씀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다 듣고 있는 거라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 설마 평생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네 처 기다릴 셈이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 너무 체근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를 낳다가 심하게 하혈을 한 엄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도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핵성 척추염 소견이 있어요.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다 해도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크고요. 저희 아내가 걷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선고 앞에서 아빠는 절망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깨어나기만을 소망하며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3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아빠는 하루하루 지쳐가셨다고 합니다. 너 대체 언제까지 호라비로 지낼 작정이냐? 더 이상 나도 혼자 정우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니 더 미루지 말고 재혼 자리 알아봐. 처음엔 할머니 말을 듣지 않던 아빠였는데 혼자서 어린 저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에 부치셨다고 해요. 제가 5살이 되던 해 결국 아빠는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고요. 그런데 재혼하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엄마가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당신 괜찮아? 그런데 왜 내 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여보? 몇 년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엄마는 여러모로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다리는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된 데다가 아빠에게는 버젓이 새 부인이 있었던 탓이죠. 정우 애미야, 서운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무슨 말씀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였단다. 제가 그렇게나 길게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요? 네가 정우를 낳으면서 문제가 생겼고 우린 평생 네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요? 정우 아범 이제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면 그럼 누가 남편인데요? 여보, 어머님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의식을 회복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현실뿐이었습니다. 멀쩡했던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데다가 애처가였던 남편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니, 그런 말을 들은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차마 아픈 엄마를 두고 재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대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빌듯이 용서를 구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당신을 기다렸더라면. 당신 재혼한 거예요? 나 의식 없는 동안? 당신이 깨어날 가망이 없다고 해서 나 혼자 어머니와 둘이서 정우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여보. 그럼 당신에겐 새 부인이, 우리 정우에겐 새 엄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애미야. 네가 충격이 큰 건 알겠지만 어쩌겠니?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럼 우리 정우 지금 어디 있는데요? 네? 그 새엄마라는 사람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보. 그 사람이 요즘 정우 돌보고 있어. 내 아들 정우, 우리 아들 정우 좀 보여줘요, 네? 내 아들 정우는 돌려달란 말이에요. 엄마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애미야, 네 속이 상한 건 알겠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니? 정우는 날 때부터 네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커왔어. 이제 겨우 새엄마에게 정붙이고 사는 아이에게 그런 충격을 줘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정우 엄마는 저잖아요. 10달 뱃속에 품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라고요, 어머니. 제발 우리 정우 좀 보여주세요. 네? 애미야, 이제 정우 5살이야. 애가 똘똘해서 말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알 건 다 아는 아이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알던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애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들 얼굴 한 번 못 보고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면 저는 어찌 살라고요?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뺏어가도 좋은데 제발 우리 정우만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키울게. 애미야, 대체 네가 무슨 수로 정우를 키운다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미야, 가슴 아픈 말이다만 네가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잖니. 몸도 성취하는 아이가 어찌 어린아이를 키우겠다는 말이야. 두 다리가 불편하다고 엄마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 친정엄마 도움 받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어머니. 여보, 제발. 당신 재혼했다고 하니 나 더 붙잡지 않을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우리 정우만 돌려줘. 응? 여보, 장모님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뭐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 당신 의식 잃고 식물인간 되고 1년 후에 암선고를 받으셨어. 이 연타의 충격 속에서 엄마는 할 말을 잃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계시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서러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엄마셨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깨어났을까? 날 이렇게 내던질 거면서 차라리 저 세상이라도 가게 두지 그랬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엄마를 돌봐줄 수 있는 외가 식구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결국 장애인들이 사는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셨다고 해요. 하반신이 아예 마비가 되어버려서 운신이 불편한 엄마가 혼자 생활하시는 게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엄마는 평생 혼자 시설에서 사신 거란 말이세요? 그때 네 아빠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 엄마가 혼자 생활할 정도로 적응이 되면 집을 얻어주신다고. 그럼 여태 어디서 지내신 건데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치료랑 혼자 생활할 수 있게 여러 훈련을 거친 뒤에는 집을 얻어 나와 혼자 생활했어. 그 시설에 있을 때 한복 만드는 기술도 배우게 됐고. 엄마는 처음에 아빠가 다달이 붙여주시는 생활비로 근근히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엄마는 한복 만드는 일에 재능과 적성이 있어서 생업도 그쪽으로 정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고 어떤 면에서 한복 짓는 일은 엄마 천직이었어. 그나마 한복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도 안정이 됐고 뭐라도 하면서 일상을 버티게 되어서 다행이었다는 엄마였어요. 엄마, 그럼 제가 커가는 과정은 아빠에게 전달받으셨어요? 네 아빠가 정기적으로 엄마를 보러 오셨다. 그건 엄마와의 관계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네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달이 엄마에게 오셨어. 아, 그러셨군요. 전 다달이 아빠가 엄마를 보러 오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부터 이해하지 못했던 아빠와 새엄마의 싸움의 원인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더랍니다. 제가요, 이런 사연 때문에 평생 새엄마의 손에서 자랐어요. 세상의 모든 계모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새엄마는 그리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큰 싸움이 벌어지는 아빠와 새엄마였죠. 당신 또 거기 다녀왔어요? 대체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거야? 10이라니요. 제 입장은 당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내가 두 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들려 생활비 주고 오는 걸 그리 싫어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 거면 나하고 왜 재혼했는데요? 목소리 좀 낮춰. 정우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그저 정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날 이 집의 하녀로 유모로 쓰려고 재혼한 사람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 당신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참, 차라리 나 모르게라도 다녔던가. 다달이 거기 다녀오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이라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당신 알게 했어? 당신이 알아낸 거잖아. 이제 나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는 게 의부증 환자 아니면 뭐야? 이럴 거면 다시 도로 다 불러요. 그 사람 불러다 다시 시작하라고요. 당신 왜 자꾸 억지를 부려? 나랑 뱃속 아이 다 짐스럽죠? 제가 엎질러진 물인 거죠, 당신한테는. 여보, 제발 그런 소리 이제 좀 그만하자. 난 당신과 재혼했고 이제 내 아내는 당신이야. 당신 자꾸 이렇게 화내는 거 뱃속의 아이에게도 해로워. 이제 제발 이런 걸로 그만 다투자, 여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새엄마는 다달이 아빠가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걸 지독하게 싫어하셨던 거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유달리 저에게도 화풀이가 심한 새엄마였는데 뒤늦게 그 원인을 알게 된 저였던 셈이죠. 새엄마는 아빠와 재혼하고 제가 7살 되던 해에 이복동생을 낳았습니다. 이복동생이 태어난 뒤 저를 더욱 찬밥 취급하시던 새엄마였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동생이 이뻐할 줄을 몰라? 거기 뚱하니 앉아있지 말고 동생 기저귀라도 쓰레기통에 좀 버려. 똥기저귀 냄새 나는데. 넌 명색이 형이 돼서 동생 기저귀가 더럽니? 얼른 엄마 말 듣지 못해? 네, 엄마 버리고 올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새엄마는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던 본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다달이 그 본부인을 보러 가는 남편, 그리고 그 본부인의 아들인 저. 그런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온화한 애정을 쏟아주기란 보통 넓은 품의 인격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좀 뒤늦게 그런 이해가 되는 저였어요. 엄마, 그럼 제가 결혼하는 거 다 아시고 결혼 예복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한복집의 쇼윈도를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을 그래도 너 잘하는 소식을 내게 다달이 찾아와서 전해주셨다. 네가 전통을 내 올린다는 말 듣고 엄마는 혼자 환호성을 내질렀어. 왜요? 내가 신랑 신부 한복을 지어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심서방, 사부인께서 건강이 정말 좋지 못하셨는데도 자네와 미진이의 예복을 손수 지으셨다네.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장모님 얘기 듣고 보니까요. 유달리 수척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세히 엄마를 보니까 머리숱도 많지 않고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어디가 아프신 거세요? 네? 사실 정우야, 엄마는 한 몇 년 전에 너에게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그때라도 말씀해 주시죠. 엄마가 한복집 일 오래 하면서 기반도 잡았고 너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 암 투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정우야. 평생 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막상 나타난 생모라는 사람이 또 암이라고 하면 네 심정이 너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단다. 엄마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며 힘든 몸으로 저와 아내의 결혼 한복을 한 땀 한 땀 지으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힘들게 저런 예복까지 만드셨어요? 네? 평생을 나는 정우 너에게 엄마 노릇을 못했는데 그래도 너 장가갈 때 엄마로서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는 해주고 싶더구나. 엄마. 저는 그런 엄마를 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가냘픈 엄마의 몸피가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네 부모님은 여전히 자네에게 사부인 존재를 말씀 안 하셨지만 나는 이제라도 자네가 어머니 존재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자네를 데리고 온 거야. 장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100번 잘하신 선택이세요. 사부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 미진이도 데리고 와서 사부인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요즘 우리 딸아이가 어딜 나다닐 컨디션이 아니라 데리고 못 와요. 며느라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픈 건 아니고요. 습관성 유산 끝에 좀 힘들게 아이가 들어선 상황이라 집에서 종일 누워 지내고 있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외출도 삼가고 심정적인 스트레스도 피하라고 해서요. 잘하셨어요. 오늘 괜히 따라왔다가 며느라이가 놀라기라도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사부인. 장모님께서 왜 아내에게 굳이 비밀로 하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지 저는 비로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장모님을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모님이었어요. 사부인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돼 보이는 게 사실이었네. 감사해요, 장모님.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 평생 불효자로 남을 뻔했어요. 사부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이제라도 집에 모셔와서 돌봐드리는 게 어떻겠나. 정말 그래도 돼요, 장모님? 아니,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을 구하나 당연히 자네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그래도 엄마 모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당연히 상의 드려야죠. 아마 미진이도 상황을 알면 당연히 오케이 할 걸세. 평생 자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늘에서 그림자처럼 지내오셨는데 지금이라도 자네와 미진이가 돌봐드려야지. 장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마음이 이렇게나 따뜻하신 분이세요. 저는 새엄마의 성정이 차갑고 저에게 애정을 주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유년 시절과 사춘기 시절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저녁 혼자서 차려 먹을 수 있지? 네. 채영이랑 어디 좀 다녀올 테니 알아서 저녁 먹어라. 네. 너는 나한테 할 말이 네밖에 없어? 네, 다녀오세요.
아빠가 집을 비운 저녁이면 언제나 동생 채영이 손을 잡고 밖에 나가 둘이서 외식하고 돌아오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런 날 저녁이면 저는 혼자 집에 남아 라면을 끓여 먹거나 햄버거를 사다 먹거나 했어요. 라면 끓여 먹은 냄비 왜 설거지를 안 해놨어? 방 안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제게 들어와 그런 타박을 하는 새엄마였죠. 대꾸 없이 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노라면 새엄마와 여동생에게서 갈비 냄새가 풍겨 나오곤 했습니다. 엄마, 다음번에 저번에 갔던 갈비집 가요. 오늘 간 데는 맛이 없어요. 채영이 너 조용히 못해? 엄마랑 식당 갔다 온 얘기 오빠 앞에서 하지 말랬잖아. 저를 혼자 놔두고 동생과 둘이 외식을 가거나 똑같이 도시락을 싸줘도 제 도시락 그 반찬은 뭔가 한두 가지가 빠져있곤 했어요. 심지어 저희 집 냉장고에는 저에게 주는 반찬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동생이나 엄마 아빠가 먹는 반찬통에 제가 모르고 손을 대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정우 너, 네 반찬통 꺼내 먹으라고 몇 번을 말하니? 애가 한 번 말하면 왜 듣는 법이 없어? 그런 식이다 보니 저는 점점 집에서 식사하는 걸 피하게 됐어요. 저희 아빠는 직업적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었습니다. 출장을 안 가시더라도 회식이다 접대다 저녁 약속이 많은 분이었죠.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대놓고 저를 차별을 못하던 새엄마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에 대한 그런 차별이 대놓고 심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빨래를 돌려도 제 것만 따로 세탁하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런 눈칫밥을 먹고 자라온 저여서 솔직히 엄마에 대한 사랑 같은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이나 살가운 보살핌 같은 게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고 자란 셈이었죠. 그런 저에게 장모님의 존재는 특별했어요. 자네가 심서방인가? 어서 들어오게.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심서방이라 부르며 환대해 주신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에게 주신다고 한 상 가득 밥상을 차린 장모님이셨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같은 반찬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성과 온기가 깃든 집밥 밥상을 받아봤더랍니다. 음식이 자네 입맛에 맞나 모르겠네. 너무 맛있어요, 장모님. 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집밥 처음 먹어봐요. 천천히 많이 들게나. 미진이에게 물어봐서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봤어. 그러고 보니 밥상 위의 음식들이 죄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장모님의 정성이 깃든 밥을 먹으며 콧날이 시큰해지는 걸 겨우 참았더랍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모님이 혼자셨고 저는 아내에게 먼저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어요. 결혼하고 쭉 신혼 때부터 장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고요. 아침마다 제가 출근할 때 정성 가득한 끼니를 차려주시는 장모님이셨죠. 장모님, 아침 일찍부터 식사 차리기 힘드신데 그냥 드세요. 저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나. 젊은 사람이 밥심으로 일하는 건데 아침밥 든든히 먹고 출근해야지. 그래도 매번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시는 거 너무 죄송해서요. 나이 들어 새벽잠도 없으니 괜한 걱정 말게나. 자네가 건강해야 우리 미진이도 행복하지. 안 그래? 갓 지은 돌솥밥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장모님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나물 무침, 온기 가득한 장모님의 밥상은 제 배를 부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찌우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었죠. 새엄마에게 눈칫밥만 먹고 큰 저에게 장모님의 그런 살뜰한 케어는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차분하게 아내에게 엄마를 만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내 역시 크게 놀란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당신과 어머니가 비밀로 다녀왔구나? 당신이 혹시라도 놀랄까 봐서. 요즘 외출도 삼가는 거 아니까. 여보, 당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우리가 모셔와서 돌봐드리자. 장모님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아내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도 짜맞춘 것처럼 같은 소리를 해? 어머님, 당신이 평생 얼마나 그리우셨을 거야. 나도 임신하고 보니까 겨우 엄마 마음을 알겠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아내였어요.
지금이라도 집에서 모시면서 같이 살면서 보살펴드리자. 암투병 하신다는데 어떻게 혼자 지내시게 해. 당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괜찮겠어? 당신은 장모님 모시고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다른 분도 아니고 평생을 당신 생각해서 그림자처럼 사신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 여보, 정말 고맙다. 내가 장가 하나는 진짜 잘 왔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착한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고 다 함께 살게 되었고요. 임신한 아내를 대신해서 아픈 엄마를 간병하는 일을 도맡아 주시는 장모님이셨습니다. 사부인, 매끼 일이 황송한 밥상을 받아서 어쩝니까? 암 환자들은 식단이 구할이래요. 제가 다 유기농 식재료로 얼마든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레시피로 차린 거니까 많이 드세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든 아내는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면 늘 병원에 같이 동행을 했어요. 회사 일로 바쁜 저 대신에 엄마 투병을 도맡아주는 장모님과 아내가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정우야, 사부인과 며느리 덕에 내가 이리 호강하며 살게 될 줄 몰랐구나.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그만큼 제가 아내랑 장모님께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가 평생 너를 못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저도 그래요, 엄마. 저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하던 때가 진짜 없었어요. 엄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생활한 지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식이면 암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한부 선고 내려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놀랄만한 결과네요. 제가 사부인과 며느리 덕에 극진한 케어를 받아 일이 된 것 같네요. 사부인 정말 감사드려요. 세상에, 암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부인. 원래 엄마는 항암 치료 후에 대수술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서 수술의 위험성도 훨씬 낮아졌다고 말하는 의사였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성공적이었고요. 아내도 건강이 순산해서 귀여운 아들을 낳은 데다 엄마의 건강까지 호전이 되어가니 저는 너무 신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못마땅한 기색을 비춘 딱 한 사람, 새엄마였습니다. 넌 그런 큰 문제를 결정하면 내게 상의 한 번을 안 하니? 글쎄요. 되려 되묻고 싶네요. 왜 그렇게까지 제 친어머니 존재를 숨기셨는데요? 뭐라고? 이건 아버지께도 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새엄마, 제가 새엄마 허락을 받을 만큼 저에게 어머니 도리를 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제 와서 나에게 따지겠다는 거니? 그냥 제가 저희 엄마 모시는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로 언성을 좀 높인 후에 저는 새엄마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어려서 제가 상처받은 기억이 너무 많았던지라 솔직히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지내온 것도 사실이었고요.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이 3살 되던 무렵 엄마는 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온 식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서 조촐하게 삼겹살 파티를 벌이는 중이었죠. 사부인, 정말 감사드려요. 사부인께서 저를 그리 간호해주지 않으셨으면 저 이런 결과 없었을 거예요. 장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꾸벅 인사를 했더랍니다. 가족끼리 무슨 그런 거창하게 인사치레를 하나. 사부인께서 맺기 힘들게 차려주신 유기농 식당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어요. 장모님, 저 앞으로 장모님께도 미진이에게도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으니 앉아서 얼른 삼겹살이나 먹게나. 고기 식으면 맛없어. 얼른 먹어. 제가 구울게요, 장모님. 앉아서 드세요. 아니야, 2개나. 손 붙인 사람이 계속 굽는 게 나아. 한참 가족들끼리 식사 중인데 현관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집에 엄마를 모시고 산 뒤로 저희 집에 발걸음을 안 하는 아버지셨거든요. 뭐 내심 좀 서운하면서도 그냥 이해를 하고 지냈더랍니다. 새엄마가 워낙에 친엄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껄끄럽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이거 전해주려고.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 따위를 잔뜩 사가지고 오신 아빠셨어요. 그동안 네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알면서도 와보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사부인께 전해드려. 아빠, 들어와서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나중에 천천히 하마. 차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고향 후배 녀석들과 한잔하느라 차는 두고 오는 길이다. 저는 그날 아빠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빠였어요. 정우야, 미안했다. 너에게 평생.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존재 숨긴 거 말이다. 늘 고민이 깊었는데 널 혼란스럽게 안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어. 이해해요. 그런 말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참, 너에게 또 하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인데요? 나 네 새엄마와 조론하기로 했다. 조론이요? 갑자기 왜요? 저는 깜짝 놀라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아빠에게 여쭤봤더랍니다. 너 알다시피 네 새엄마와 나는 문제가 많았잖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론이라뇨. 솔직히 말하면 이참에 법적으로도 정리하려다 너 알다시피 얼마 안 있으면 재영이 시집 가잖니. 사돈댁에 창피한 일은 일단 피하고 싶어서 조론으로 결정했다. 새엄마도 동의하셨어요? 그래, 네 새엄마 집 얻어서 나갔어. 이제 우리 집에는 아빠 혼자 산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채영이는요? 결혼 준비하는데 조론하냐면서 막 짜증내더니 지 남자친구 자취하는 오피스텔로 가버렸고. 아빠, 이왕 평생 사신 거 그냥 사시지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너에게도 이런 모습 보여서. 그런데 변명하자면 정우야, 아빠도 평생 쉽지는 않았다. 네? 네가 아빠 원망하는 거 다 알아. 네 엄마가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성치 않은데 평생 혼자 살게 버려둔 거. 아빠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아빠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잖아요. 재혼하고 반년 만에 네 엄마가 깨어났을 때 솔직히 난 그때 모든 걸 다 되돌리고 싶었어. 그런데 네 새엄마 뱃속에는 채영이가 자라고 있었지. 아빠, 내 은연중에 그런 진심이 네 새엄마에게도 전달이 됐겠지. 사람의 진심처럼 은연중에 빤히 투영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서운함을 너에게 투사시킨 새엄마였고 그 상처는 또 고스란히 네 몫이 되었다는 걸 아빠는 안다. 눈가가 시큰해져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아빠셨어요. 정우야, 못난 아비 때문에 평생 서러운 일 많이 겪게 해서 미안하다. 정우 너나 네 엄마에게 아빠는 죄인이야. 아빠, 다 지난 일이고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 저 알아요. 아빠 원망 안 하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사부인께서 네 엄마를 그리 잘 돌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야. 네 엄마에게 이 아빠가 못한 몫까지 네가 잘 해드리렴. 사부인께는 내가 또 따로 인사를 전할 거야. 그날 아빠를 집에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 참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와 엄마만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빠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솔직한 진심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계실 때 조금만 더 아빠가 기다려 주셨더라면, 그래서 엄마가 깨어나고 그렇게 엄마 아빠와 우리 세 식구가 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빠의 졸혼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엄마셨죠. 뭐? 네 아빠가 졸혼을 하셨다고? 네. 법적인 절차 밟고 정식으로 이혼하고 싶으셨나 봐요, 실은. 네 이복 여동생 결혼 때문에 졸혼으로 정리됐고? 네. 네 아빠도 참 이왕 그렇게 재혼했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엄마,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아빠랑 새엄마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못하셨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니?
전 엄마가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아서 엄마 존재 때문에 두 분 사이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아빠가 매달 엄마 보러 다녀오실 때마다 부부싸움이 났었거든요. 네 아빠가 날 보러 오는 걸 알게 처신한 게 잘못이다. 아빠가 엄마랑 제게 죄책감이 크세요. 아까 차 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옛날에 말이다. 엄마가 의식 회복하고 깨어났을 때 나도 솔직히 네 아빠 원망 많이 했어. 무엇보다 정수 너를 떼어놓아야 하는 일이 엄마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엄마는 아빠를 다 용서하셨어요? 시간 지나면서 아빠 입장을 생각해보니 몇 년을 안 깨어나고 깨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식물인간 아내를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싶더구나. 엄마, 이젠 정수 너도 아빠 원망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도 네 아빠 원망 안 해. 어쨌건 다달이 날 찾아와 네 소식 계속해서 전해줬고 네 아빠가 그리 여유로운 형편 아니었어도 엄마에게 여태 생활비 붙여주고 그런 사람이다. 그거야 당연한 거죠, 엄마. 정수야, 세상에 말이야 당연한 걸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빠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잘못은 엄마에게도 있어. 깨어날 거면 좀 더 빨리 깨어나서 네 아빠가 그런 선택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 그게 뭐 엄마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빠 선택 역시 불가피했단 말을 하는 거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엄마. 아내는 아들 녀석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즈음 엄마가 운영하시는 한복집에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엄마에게 한복 만드는 법 배운다며? 처음엔 그냥 어머님 가게 일 도와드리러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복 짓는 일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정수야, 네 아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엄마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아주 타고난 여우손이다. 여우손이요? 그게 뭔데요, 엄마? 솜씨 야무지고 좋은 손을 가진 사람 손을 여우손이라고 하잖니.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들어온다더니 미진이가 사부인을 많이 닮았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말년이 일이 복이 터지나 모르겠네요. 아들 녀석 상봉해서 한 집에 살게 된 것도 꿈만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제 일까지 이어서 배운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어요. 사부인, 부디 사부인 솜씨 미진이에게 잘 물려주세요. 당연하죠, 사부인. 남이라 해도 똘똘한 제자는 예쁜 법인데 미진이는 수제자인데다 며느리이기까지 한걸요. 아내는 엄마에게 한복 짓는 법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3년 정도가 지나서부터는 엄마 대신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서 한복을 직접 짓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여기는 고부간에 같이 운영을 하시는 곳인가 봐요. 아,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다 만드세요. 말이 그렇지 솜씨는 저희 며느리가 훨씬 뛰어나답니다. 나이가 젊어 그런가 감각도 훨씬 저보다 세련됐고요. 저는 아직 저희 어머님 솜씨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고부간에 서로 그리 치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여기 솜씨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두 분 다 서로가 더 낫다 하시니 어느 분께 한복을 부탁드려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여기 도록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만든 디자인들이고 나머지는 며느리 디자인이니 보시고 취향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아내가 엄마의 한복집 일을 도운 후로 한복집 매상이 더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거드는 손이 느니까 작업 속도도 빨라졌고 또 아내 솜씨가 좋다 보니 요즘 아내를 찾는 단골 손님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 엄마를 보조해서 한복집 일의 여러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아내입니다. 솔직히 그런 역할까지 아내에게 바랬던 적은 없던 터라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퇴근길 저는 항상 한복집에 들러서 엄마와 아내를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장모님께서 찌개와 맛난 반찬들로 차려진 저녁밥상을 준비하고 계시곤 하죠.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들어오나? 수고가 많았네. 사부인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진이 너도. 저녁밥상을 물리고 나면 장모님과 엄마는 손주 재롱을 보시다 잠이 드십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어떨 때는 두 분이 수다 떨며 밤늦도록 드라마를 보시기도 하고요. 저는 피곤한 아내를 위해 늘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해주곤 해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쉬어요. 당신이 더 힘들지. 종일 한복집에서 동동거리려면, 엄마 모시고 일하려면 당신 일이 많은 거 잘 알아. 내가 어머니께 한복을 배우는 입장인걸요.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줘서. 저희 아내가요, 정말 저희 엄마에게 살가운 딸처럼 세심하게 잘 챙겨드리고 옆에서 말동무도 잘하고 너무 착한 100점짜리 며느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들 같은 사위 역할을 하는데 부창부수, 이심전심,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한복일 배우는 거 힘들지 않아? 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힘든 만큼 참 재밌어요. 당신이 한복 디자이너가 될 줄은 몰랐네. 나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참 신기해요. 운명 같기도 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이 여자는 운명이다. 아내와 결혼한 후로 저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 사랑이라곤 모르고 자란 저에게 살뜰한 정을 주시는 장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는데, 또 장모님을 통해서 저는 평생 그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친엄마까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살면서 귀인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난 참 귀인을 많이 만났어. 당신 귀인이 누군데요? 일단은 당신, 그리고 그 다음은 장모님. 나도 일단은 당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머님이에요. 그 다음은 어머님이에요. 장모님께서 엄마를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장모님 안 계셨으면 엄마 진짜 암 완치 못 하셨을 거야. 장모님께서는 엄마가 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뒤로도 엄마의 건강을 위한 식단을 엄청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집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재료는 유기농이고 조미료나 몸에 나쁜 재료들이 전혀 안 들어가요. 엄마가요, 당신이 평생 따뜻한 친모 사랑 못 받고 자란 게 참 안쓰럽다 하셨어요. 늦게 만난 만큼. 하루라도 더 당신과 어머님 같이 얼굴 맞대고 살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거 봐. 정말 장모님은 나에게 하늘이 내린 귀인이시라니까. 내가 순번 밀린 거네요? 순번 밀려도 전혀 기분 나쁜 얼굴이 아닌데? 아내에게 안마를 해주면서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웃음꽃만 터지는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루하루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눈칫밥 먹던 서러운 유년기 시절과 사춘기 시절에는 한 번도 제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뭔가 헛헛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운 엄마의 얼굴이 천장에 동동 떠다니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매일 감사하다는 마음을 되뇌이며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옆에 누워 곤히 자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얼굴에서 옆방에 계신 엄마의 존재를 상기할 때, 그리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장모님의 도마 소리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같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